예, 두 번째로 섹터 테마 주가 매매 정리 드리겠습니다. 앞서 방송 마지막에 그 박 이사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절대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7월 달에 2차전지 관심을 더 많이 가졌고요. 이분 얼마 전 7월 달에 그 방송 잘 따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중 조절하라 그랬어요. 그 하라 그랬습니다. 그 뭐 장기적으로 우리 2차전지를 정말 널리 알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여의도나 어떤 기관들의 카르텔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도 있고 제가 항상 예전부터 수년 동안 그 네이키드 숏 그래서 불법 공매도 부분은 절대 안 고치거든요. 수년 전에 삼성증권에서도 뭐 별별 지랄 다 떨었을 때도 아직도 안 고쳤어. 그 원인이 다 있고 이유가 다 있다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 밀었던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좀 말투가 너무 욕을 좀 많이 쓰시죠. 약간 어떻게 보면 SNS 시대에 어그로 끌기 위한 마케팅을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절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뷰로 보려 그럽니다. 어떤 보기에 이미지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들은 사실 골라서 볼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생각하고요.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2차전지 좋게 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뷰는 저는 좀 반대를 하죠. 반도체도 좋게 보기 때문에. 자, 지금 섹터 테마 주된 거 한번 정리하고 금주에 우리 매매하는 것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를 볼게요. 어차피 저희가 테마 위주 로봇을 갖고 있긴 하지만 중기 전략을 여전히 기본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K배터리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코도 살짝 변화가 생겼어요. 기대했던 에코프로는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긴 하고 있지만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지금 두 번째 제조업입니다. 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걸 코스피의 3대 제조업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지수를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뭐 중국이 어떻다, 공급 과잉에서 떨어진다, 리튬 가격이 어떻다, 유럽에서 지금 또 난리 부르스떠서 뭐 공급 그 만에 따라서 중국 제재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성장, 어닝, 정책 그 정책의 가장 기준은 미국입니다. 자, 미국 시장을 가장 우리 2차 전지 투자는 초점 보셔야 돼요.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10%가 안 됩니다.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죠. 캘리포니아는 좀 많이 돼 있긴 한데 10%가 안 돼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정시라는 게 기대 때 모르고 막 수주받고 공장 지을 때 뭐 3년치, 5년치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팡팡 튀면서 올해 상반기에 에코프로가 또 1배씩 날아왔던 거고 딴 것도 몇 배씩 날아왔던 거고 이제부터는 중국이 공급 과잉이다. 글로벌 경기나 수비가 좀 안 좋다. 보조금이 약간 축소돼서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쉬는 거예요. 거기에 또 대주 조건이 물려가면서 수급적 요인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팅이, 이 사이클이 제가 전기차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원년 2020년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 터졌지만 그때 테슬라 선구자였던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몇 배 올랐죠. 근데 그 전에 2015년, 2017년대도 전기차 관련 테마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때도 물론 몇십 프로씩 테슬라도 움직였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돈을 벌리고 이거 뻥이 아니구나. 대중화 되는구나. 그게 2020년이었다고요. 그때 본격적으로 날아갔고 그전은 내가 보는 테마입니다. 2차 전지도 사실은 2020년 10배 올랐다니까요. 2020년, 2021년 10배 올랐습니다. 그 장 안 좋을 때도. 그때는 기대감이었던 약간 테마처럼 봤던 거고 실제로 미국의 IRA 정책 관련 수혜를 제일 많이 보면서 미국 시장 가장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올해 상반기 날아갔던 거예요. 당연히 많이 급등했으니까 그 사이 물론 7월 달에 개인 피날레도 많이 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시 빠지고 있는 조정받는 과정입니다. 꺼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가 10%밖에 안 되는데 끝났습니까? 2030년까지 계속 50% 만든다 그러잖아요. 내연기관 앞으로 안 만들고 생산 없애고 전기차라도 돌린다는 게 국제적인 정치 아닙니까?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기 부분이 저희가 에코프로 딱 130만 이상에서 팔려고 했는데 130만 원 찍고 떨어지는 바람에 못 팔고 있긴 하지만 사실 중기로 갖고 와도 돼요. 이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자, 미국을 계속 중심을 보자고요. 중국이 어떻다, LFP가 어떻다, 공급과 이런 걸 약간 뒤로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대주 조건은 여전히 출회를 이미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정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리 어댑터, 특히 미국 기준으로
빨리 살 사람들은 사고 불편을 감수하지만 새로운 거 좋아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얼리어댑터. 근데 지금 인프라도 막 엄청 깔리고 있죠. 충전소도 지금 표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자, 대중화 되려면 이미 유럽은 대중화 됐죠. 한 30% 되니까.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은 과도기에 있다. 그 사이에 소비의 연착륙을 봐야 되고 가성비를 챙기는 거고요. 편의성인 인프라 깔리는 그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효율을 좀 따지는 부분이다. 하반기 어닝도 뭐 니켈 가격 좀 떨어졌죠. 리튬 가격이요. 그런 면 보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시면 되고, 여전히 포스코들은 그래도 시나리오 상에서 전 좋게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4월 5월달 에코프로를 우리 엄청 올라가서 정리한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매해서 뭐 했던 위에서 팔 밑에 샀던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고션 하이테크라고 있었어요. 고션 하이테크가 뭐 말도 안 하게 갑자기 대도 안 한 놈이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 뻥이다, 유언비어다, 막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5월달이었죠. 근데 공장을 지어요. 얘들이 공장을 짓습니다. 셀도 짓고 양극재도 지어요. 자, 미국에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 정책이 아까 말했던 큰 흐름은 우리나라 가장 수혜보는 게 맞는데, 중국에 와서 LFP, 가성비, 물론 LFP가 저는 꾸준히 갈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제 결론은 뭐냐, 여기에 필적할 만한 가격산 뭐 하이만간도 그렇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LFP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LFP가 많다고 할 수 없어요. 싼 LFP, 싼 그 NCM이나 하이만간 같은 게 나온다고요. 새로운 것도 배터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극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좋아진다, 안정성은 있는 건 맞겠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얘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리사이클을 못해요. 재활용. 리튬이나 니켈을 새로 뽑아내지 못합니다. 향후적으로 이 재활용이 정말 중요하고 가성비가 중요하고, 돌아가는 유럽, 미국은 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LFP는 그게 안 돼요. 효율도 낮습니다. 지금 싸다고 해서 몇천만 원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 한 번 충전단 300km, 뭐 400km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추울 때 히터 틀고 가면 100km씩 깎아 먹어요. 싸다고 들어갔다가 후회한다니까요. 그 제 어떤 느낌 뭐냐면, 예전에 어떤 휴대폰이 삐삐에서 휴대폰 넘어올 때 그 중간에 그 CT폰이라고 있습니다. CT폰. 약간 CT폰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LFP가. CT폰 쓸 때 어땠습니까? 내려가지고 공중전화 건지에 쓰잖아요. 싸기는 싸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 안 되고. 결국은 PC에서 휴대폰 넘어가고 스마트폰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과도기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NCN 기준으로 저는 보고 큰 문제는 아니다. 그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처음으로 외국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화학은 정말 공정이 미묘하고 섬세해요. 그 대기만 달라져도 그 수율 잡는 요율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도 지금 헝가리 처음 갔을 때 3년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미국까지 와서 전혀 체제도 안 맞고 임금도 다르고 근로자 다 다르고 그런 데서 수율을 잡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공장 설비 만들고 수율 잡기 최소 몇 년 걸리죠. 큰일 아닙니다. 그냥 중국이, 미국이 워낙 지금 가격 경쟁, 전기차 싼 거, 가성비 하니까 LFP 때문에 살짝 늦은 거긴 한데 저는 큰 일은 아니라 봐요. 큰 대세에 지장 없다. 자, 앞에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도 디리스킹 먼저 들고 나온 것처럼 중국이 필요하죠. 중국이 당연히 유럽이 필요합니다. 관광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이 내수가 부양이 바로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또 자기들 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금리를 올려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물가도 못 잡는데 유럽은 사실 딴 산업이 별로 없어요. 관광업 빼고. 뭐 잘 기억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유럽 3사 자동차들이거든요. 특히 중심이 되는 독일 경제의 중심이 자동차인데 얘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중국에서 만든 애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막 낮추고 막 그러니까 자기 나라 중국 메이커 아닙니다. 유럽 메이커인데도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국 경제 자동차 산업 보호가 시급한 거죠. 물론 저는 메인은 지금 2차전지,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은 미국 시장이지만 유럽 쪽에서도 가고 있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예전부터도 말씀드릴 때 유럽 시장 얘기 별로 안 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되면 유럽 내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는 나쁘진 않죠. 좋으면 좋았지. 그런 면만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 나왔죠. 이제 미국의 네바다주, 네바다주가 이제 왜 사막으로 된 그 몇 번 가보셨겠지만 정말 넓은 땅인데 거기에서 리튬의 점토층이 발견됐다. 이게 사실 조금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점토 리튬을 만들 때는 그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쪽에 이제 리튬의 삼각지대라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원유가 사우디나 중동이 많이 나는 것처럼 다 옛날에 뭐 수천만 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거겠죠. 그 리튬의 점토층이 아니고 염호, 호수가 되든지 아니 호주에서 만드는 땅을 파서 나오는 그 암연 같은 거거든요. 그런 쪽이 맞는데 이 점토층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저는 가능성 좀 늦게 보는 게 뭐냐면 기술력이 정말 좋아지고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 땅도 정말 제일 가운데 좋은 기후에서 엄청 크고 정말 없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기름도 사실 사우디에서 이렇게 얹혀지려다가 10년 전인가 셰일가스 처음 나왔을 때 땅에서 빠는 게 아니라 밑에 모래 사이에 막 기름들이 박혀 있는 거야. 그거를 처음에는 못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름이 되겠냐 싶었는데 가스는 뽑아 쓰고 하다가 셰일로 원유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원유의 최대 생산국이 된 거예요. 사우디가 아니에요. 원유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라니까요. 근데 걔들 자국민도 다 돌릴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비축료 쌓고 수입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리튬이 모두 다 봅니다. 그때 머스크 형도 미래를 본 머스크 형도 앞으로 리튬을 가지고 어떤 그 그림이 바뀐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리튬이 사실 이게 나오는 게 그냥 규모도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중국이다, 호주다, 뭐 볼리비아다, 아르헨티나 나오는 그 전체 다 합쳐도 얘들만큼 안 돼요. 일단 매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조사 과정이.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하도 주식은 그렇습니다. 당장 나오는 실적 나오는 것보다 그 전에 기대감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 중국으로 집중되었던 원자주 위협들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IRA도 엄청 쉽게 펼 수 있어요. 중국에서 공급망 탈피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어제 포스코 올랐던 이유도 이 미국 네바다주에 이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맞을 것 같은데 그 미국이랑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체결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부터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수출 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 봤을 때 또 포스코 이쪽에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는 거죠. 2차 전지 내에서 원래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은 면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반응이 없고 포스코홀딩스 좋으니까 제가 약간 매매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포스코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체 2차 전지 전기차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포스코 쪽의 흐름을 괜찮게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관련돼 있어요. 에코프로도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니까 계속 봐야 될 그런 재료 같습니다. 2차 전지 코어주는 계속 제가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들과 포스코들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는 3사 아시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고 중심은 에코프로입니다. 하지만 수급 때문에 좀 약한 그런 상태고 포스코는 지금 코스닥 빼요. 포스코 DX는 전 안 합니다. 끝났다 보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가 중심이라 보고 그 뒤에 포스코 퓨처엠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퓨처엠도 대주 조건도 봐야 되고 근데 개인 수급 봐야 되고 공매도가 많지만 코스닥이 아니다 보니까 두 번째 공매도 2차전이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포스코 쪽 보는 거예요. 올 하반기 때 뭔가 선택 집중이 되거나 개인 수급 장세에서 포스코는 계속 시나리오 속에 넣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급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이 포스코 쪽에서는 저는 살짝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중기든 단기든 뭐 제가 반도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포스코들도 대상이 됩니다. 충분히 돼요. 뭐 당장은 날아갈 거라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으로 보는 거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은인 기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공급 과잉이 되고 올 4월 달에 그런 것처럼 그 리튬 가격, 탄산 리튬 이쪽도 가격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에코프로 약하게 좀 보고 홀딩하면서 이제 포스코라든지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매매 위주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사실 수주가 그 포스코 그 퓨처엠처럼 수조 때 수주가 한번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긴 해요. 무조건 그걸 기다릴 건 아니겠지만 에코프로 BM이 이게 반타작 났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때
20% 정도는 20% 비중 정도는 50만 원 팔았는데 58만 원 꼭지 치고 지금 30만 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딱 반타작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주주 요건도 이미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9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살짝 반등을 줄려 했는데 계속 대주주 요건 나왔던 겁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MSCI 수급도 지금 아직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에코프로 기준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공유적으로 더 팔자. 그래서 그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90만 원 이하는 과매도권이라 보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뭐 등락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저는 벌릴 거라 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2차전지 이슈가 생기거나 물론 뭐 소비라든지 그런 좀 약하긴 하겠지만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가 아까 말했던 미국의 리튬이 맞다 하면 어쨌든 공급망이 바뀌는 거잖아요. 중국 쪽에서. 그러면 에코프로의 비상장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머티리얼즈 상장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동체 회장들 그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원래 더 핵심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에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걔들이 리튬을 직접 가공을 하고 추출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에코프로에서 그거는 뭐 상장시킨다 말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장의 가치들이 지주산 에코프로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반기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2020년, 2021년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보여드릴까요? 21년이에요. 20년, 20년. 이때도 올랐는데 물론 그때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는 보시면 막판에 대주주고 뭐고 별로 안 빠졌어요. 이미 빠진 상태이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년 이때죠. 20년 1월달 떨어지다가 20년 올랐는데 그때도 보면 9월 10월에 조정 안 좋았어요. 9월 10월에 조정을 받았는데 올해 미리 조정을 받으니까 11월 12월 달에 더 올라가 버렸죠. 이때는 물론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이때는 개인들이 미친 듯이 붙여서 2021 1월달 피날레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꼭 빠졌던 건 아니죠. 그냥 행보 조정이나 등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죠? 이제 이거는 2021년입니다. 이때도 많이 올랐어요. 21년 장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히려 9월 10월은 행보를 하다가 막판에 더 올랐죠. 물론 빠지긴 했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작년은 2022년인데 우리가 하반기에 사모았었죠. 근데 보시면 물론 안 좋았습니다. 10월달, 11월, 12월도 막판 밀리긴 했는데 박스권 유지했죠. 빠지고 확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말했던 이 7월달 이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쏠렸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소리 어쨌든 이때 좀 더 많이 팔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지난 건 후회 안 해요. 워낙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름이 있다 보니까 올리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올리면 계속 물량 나올 거예요. 그 삼성전자 2021년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빠지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한 그 등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사이에서 뭐 중기 비중은 알아서 할 거고 단기 매매는 비중 조절하면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포스코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LFP는 너무 저코이고 중국산에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옛날에 스마트폰의 역사 속에서 그 시티폰 같은 역할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여전히 MS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비테슬라 진영, 포드나 뭐 스텔란티스나 이 지행 같은 데가 팍팍 못 치고 올라가요. 자,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지금 MS가 여전히 테슬라가 반이 넘습니다. 여전히 신차 기대는 하고 있어요. 언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테슬라든가 비테슬라는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MS 전쟁하는 가운데서 뭐 지금 저가 경쟁이죠. 중국도 그렇고 가성비 경쟁이긴 한데 그 사이에서 우리 2차 전지는 어쨌든 핵심 광물이고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10%가 안 돼요. 정책적으로 그렇고 꾸준히 살릴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전기차 흐름을 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말씀드려 볼게요. 롭슨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반도체는 아까 그 엔비디아, 나스닥 흐름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당장은 아니고 11월 FOMC 전까지 매크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11월달 뭐 있죠? 그때 또 실적이 있습니다.
항상 실적이 정말 중요하고 향후적으로 더 슬림화되고 선택 집중 프리미엄 주식화 될 텐데 거기에 중심은 실적 보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성장이나 수급 보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성장 스토리는 내년에 큰 먹거리고 하반기 때 매매하면서 모아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ARM이 나스닥 성공적인 상장을 했어요. 이게 반도체에 대한 소재나 어떤 수요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고, AI 성장 스토리 가운데 어떤 큰 이슈였다 보고, IPO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IPO가 뭡니까?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비상장했던 큰 성장된 기업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기업을 공개하니까 돈 좀 갖다 줘, 이렇게 모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년 2년 동안 정말 안 좋았지 않습니까? 스타트업들, 빅테크들 안 좋았는데 이번 성장을 보면서 스타트업이나 정말 안 좋았던, 물론 고금리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커졌다, 그런 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계속 동결했었고 안 한다는 감산까지 하면서 재고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줬는데, 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이 메모리 가격을 20% 인상을 해서 계약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말은 얘들이 어쨌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격을 계속 빠지는 가격에서 근래 들어서는 횡보 등락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격 인상을 용인해 줬다는 거예요. 메모리 수요나,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휴대폰도 지금 공급하는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아시죠? 예전에는 1년 2년 만에 바꾸던 게 경기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든 삼성 폰을 볼 때는 그 면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메모리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슈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자, 아침 말씀드렸던 테슬라 도조 컴퓨터에 HBM, 이게 중요하죠. 하이닉스가 물론 중요하고 삼성도 지금 본격적으로 더 키운다 말하고 있지만 이 고성능 메모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AI 성장 스토리, AI 산업의 섹터 환경이 확장이 되면 메모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모빌리티 세상, 로봇 세상, 이 메모리, 이 반도체는 필수죠. 그 흐름에서 쉬어갈 때는 모아가시고 내년에 좋은 사이클 때 저는 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의 기대보다는 주가 추이나 제가 보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오고 빠지는지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모아갈 생각입니다. 우리 매매하는 단기 포션도 반도체는 지금 하나 마이크로 들고 있죠. 매매를 하면서 들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장세를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의 그 배터리 앞으로 큰 먹거리 된다고 방송을 찍을 때 전자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게 있었드렸나? 안 드렸네.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하락해서 바닥을 칠 때 사고 오히려 좋을 때 팔아라, 그런 얘기 하면서 그 2011년, 그죠? 2011년 요때, 그다음 2015년, 16년, 그 2019년, 그다음 2020년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삼성만 올라가고 딴 것들이 못 갔던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외에는 삼성전자 오를 때 같이 올랐습니다. 물론 올해는 2차 전지 빼고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단 몇 개월 반도체는 있지만 이게 겁나는 거죠. 선택 집중화되는 장세고, 야,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못 사고 밑에 있으면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가게 되면 딴 것들이 안 가는 그런 시장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살 게 없는 거죠. 살 게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시황을 보시는 분들이. 2016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나거든. PB한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손님들하고 워낙 치고받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손님들 생각하면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입니다. 2016년도부터 삼성전자가 뭐 지금 이 가격 기준이지만 어쨌든 2만원짜리가 한 6만원, 3배 올랐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도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돌아온 거예요. 이때 정말 안 좋았었고, 2015년도 하반기 때 이때 위안화 위기 터지고요, 유로 위기 터지고 우리나라 메르스 터지고 경기 박살났을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안 좋았을 때입니다. 유럽 경기가 뭐 그리스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안 좋았을 때 사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상승 사이클을 누린 거예요. 메모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메모리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산업이 확장되면 뭐 전자제품이든 뭐든 다 쓰고 휴대폰이든 뭐 서버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필수인데, 이때는 2014년 15년까지 현대차, 그다음 뭐 현대제철, 뭐 조선주, 뭐 중국 관련 시크니컬, 철강조선, 화학기계, 자동차, 차와정, 이게 정말 좋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까지 자동차 매매를 정말 많이 했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인데 그 자동차 더 간다는 거야. 근데 2015년 때인가 왜 삼성동에 땅을 10조 주고 샀어요, 현대차가. 그 손님 한 명이 야 10조 주고 사면 앞으로 부동산 부동산도 정말 안 좋았을 때거든. 그때 빚내서 막 부동산 살아있을 때 2014년 이때입니다. 그때 초이 너무 있어요. 근데 뭐 기업들은 안 좋을 때 땅을 사긴 했었던 거죠. 물론 그때 자동차 연구개발 안 하고 삼성동 땅에 10조나 넘게 주면 사면서 현대자동차는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박살날지 몰랐을 때니까. 그때 현대차, 기아차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빌빌대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현대차를 사라. 그렇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입니다. PB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회사에서 정책이 내려왔어요. 사람들한테 삼성전자 안 가는 전자를 팔아서 앞으로 들어갈 자동차를 사라. 완전히 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까 말했던 하반기 때 위기 터지고 전 세계 다 박살나고 그때 경기 안 좋을 때니까 삼성전자만 들고 있었다. 이때 펀드 매니저들이 전자 니 갖고 있니? 없으면 박살, 있으면 대박. 그 전자로 모든 걸 갈릴 때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진 않다 보는 거죠. 어제 코로나 때 이때 이제 재택근무하고 그 사람들 안 나가면서 휴대폰이든 뭐든 IT 기 엄청 많이 샀습니다. 가전도 그때 되게 많이 샀죠. 그래서 그때 수요가 많이 황 터졌다가 1, 2년 동안 수요 사태를 겪고 있긴 한데 지금은 AI 성장 스토리, AI 서버 바닥 빠지고 이제부터 좀 올려오는 그런 시기고 뭐 이런 자잘한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90년대 인터넷 버블을 만들었던 그런 사이클처럼 AI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아니에요. 이런 건 헤게모니고 패러다임인 거죠. 사이클도 엄청 큰 사이클인 거죠. 그런 기술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혁명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 봤을 때는 이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 안 좋을 때 차별화돼서 미국이 키우고 나스닥이 키우고 AI 성장세를 올인하는 것처럼 실제 수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생산을 쓰고 제품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소비 B2C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뭐 테슬라든 애플이든 MS든 아마존이든 AI에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늦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거죠.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플랫폼 내에서 이 사람이 우리 물건에 빨리 접속하도록 만들었던 AI, 개인들이 빅데이터 연구해서 AI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으로 사람 소비를 유도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게 더 급증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든 무슨 물건을 사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든 AI에서 급증된 이 성능 업그레이드를 들고 있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하는 B2C는 그 뒷전이고 AI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중국이 하는 것처럼 AI 성능이나 설비업 투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 올해부터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엔비디아가 처음 나온 거예요. 5월 달에 갑자기 터져보니까 미친 듯한 수천만 원짜리 그 GPU를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계속 하는, 그 설비 투자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확정되는 과정에서 AI가 우리나라 인간의 직종을 70% 없앤다 그랬잖아요. 직용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운데가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빅데이터 인간 마음대로 하는 인민 마음대로 하는 중국이 하는 데서 기술적으로 허들 걸 수 있는 게 반도체니까 기술 패권 반도체를 미친 듯이 들고 있는 게 미국의 전략인 거예요. 장기 전략. 뭐 그런 걸 제가 사이클상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반도체, 우리나라가 전자만 간다. 하이닉스가 HBM 더 잘해요. 그 전자는 저는 이제 지표상으로 보고 우리나라 코스피나 외국인 수급 분석할 때 본다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하이닉스가 저는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2006년도, 2016년도에는 하이닉스도 못 갔어요. 그때는 전자만 갔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하이닉스가 더 올랐어요. 하이닉스 항상 더 올랐었습니다. 그 폭이 당연히 전자보다는 작으니까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사실 하이닉스 지금 11만 원대 초반 중반 이때 사놓으면 그냥 내년에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간다 봐요. 최소한 전고점. 최소한 전고점은 40%입니다. 넘어가면 50% 더블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와 소부장을 계속 저는 포트 준비하면서 중기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로봇은 뭐 거창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차피 수급 테마주고 지금 왔다 갔다 한 장세에서 구심점이 없는 섹터 내에서 저는 틈새로 보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는 사실 큰 사이클이 한번 나왔죠. 올해 사이클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3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보니 3만 원대부터 30만 원 받던 거고 개인들이 워낙 많이 붙었어요. 삼성에서 하다 보니까 또 워낙 SNS 그때 경고받은 것처럼 하지만 이번 얼마 7월 달에 2차전 피날레 친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라 봐요. 아직까지 아직 아니고 워낙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등락하는 만드는 과정이고 원래 원칙은 18만 원대 저희가 매수 가격 근처에서 더 떨어지면 비중 또 줄여야 돼요. 물론 저희가 20만 원 근처에서 익절했습니다. 절반 익절해서 유진 로봇으로 지금 테마 좀 괜찮게 수급 괜찮게 보는 유진 로봇을 옮겨놓긴 했는데 레인보우를 하여튼 유진 로봇을 둘 다 같이 하는 게 맞다 봐요. 지금은 지금 일단은 개인 수급이 좀 늘어지고 무거운 상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 저는 보는 거고 요건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두산 노보 때문에 제가 샀어요. 두산 노보는 지금 제가 기관들이 청약이 이번 주로 끝났습니다.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이 끝났고 기관 수요 예측이 원래 이틀이에요. 이틀 만에 끝나서 보기 쉬웠는데 근데 뭔가 길게 느리면 좋은 것처럼 보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 기관 수요가 일주일 내내 수요 예측을 했고 결과는 되게 좋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되게 핫하고 공모가 밴드 당연히 상단이에요. 26,000원에 결정이 될 것 같고 가끔가다 그 이상 나오는 것도 있는데 공모주 상단이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가 결정이 나오고요. 기관들의 이제 확약을 해서 내가 지금 공모주 받는 대신에 내가 뭐 한 달 안 팔게 3개월 안 팔게 IPO 하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보호 회수 그러니까 주식을 못 파는 기간을 보라 말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수급 이슈라고 그 보호 회수를 뭐 3개월 6개월까지 거는 기관들도 좀 많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면 월요일날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개인 청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기관 수요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붙어서 분명히 청약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래에 좋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이든 대기업이든 계속 뉴스는 나와요. 삼성, 하나, 뭐 LG, 롯데 로봇으로 가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는 좀 흐름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조정을 받았고 유진 로봇이나 딴 흐름도 지금 조금씩 테마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이고 그럴 때 제가 두산이나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유진 로봇과 레인보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를 제가 해드릴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덜 먹고 팔아도 괜찮아요. 이 변동성에서 어쨌든 비중 많이 실어서 수익 보고 파는 기준이니까 어쨌든 최대한 제가 많이 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주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빌빌거린다. 상장일이 10월 5일이에요. 상장이 10월 5일 이상 이게 저는 마지노선에 봅니다. 상장 이후에는 두산 로봇으로 확 꽂히는 거고 두산 로봇도 사실 실적이 지금 적자입니다. 얘들도 적자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흑자를 내겠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장도 좋고 정책도 좋지만 어닝이 안 좋은 테마라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상장 전에는 쇼부로 보겠다. 일단 이 두 개 가지고 있는 우리 전략주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여기까지 너무 늘어지게 가면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유진 로봇도 한번 이거는 흐름 괜찮죠. 제가 지지선 껐던 데서 반등을 줬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이게 좀 빅머니들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빅머니 밑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직 개인들이 많아. 빅머니들이 들어와서 팡팡 가져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조짐을 보는 거거든요. 조짐이 아직은 조금 약하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좀 같이 보자.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뭐 엔터는 코스피 코스닥 지지하는 섹터 정도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바이오는 계속 개별주를 제가 보려고 스펙트럼 넓히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분명히서도 대박주가 저는 나올 거라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없어서 계속 제가 정석으로 말씀드리는 요 3개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괜찮죠. 장 조정 받을 때도 상당히 잘 버티고 수익 나 있습니다. 유한양도 제가 잘 팔았어요. 절반 남아 있지만. 자, 그리고 금주에 매매했던 거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레인보우를 좋게 보고 했지만 제가 유진 로봇으로 절반 팔아서 바꿨다. 그게 사실은 개인 매매가 워낙 많았고
흐름 봤을 때 약해졌기 때문에 또 개인 스팸 관련 경고 맞고 그랬잖아요. 올랐을 때 제가 요때 19만 7천 원, 20만 근처에 절반 팔았습니다. 우리 익절 보고 팔았어요. 10% 익절 보고 팔고 위주노보스로 건너갔다. 그때 뭘 팔았? 에코프로 H를 좀 팔았어요. 예, 워낙 약했기 때문에 단기 봤을 때는 단기로는 에코프로 약하다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HN을 이때 팔았나? 좀 팔아서 레인보우를 좀 샀다. 참 그 유진노부터 샀다 말씀드리고요. 참 그 전에 축소하기 전에 21만 원대 추매함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들어갈 거라 봤는데 이 추매했던 부분 때문에 단가가 16만 원, 17만 원짜리가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왔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절반 축소했습니다. 좋게 보고 샀더라도 시장이 변하면 그냥 비중 바꾸는 거예요. 특히나 단기는 좀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중기는 좀 길게 봐도 되지만 단기는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에서 조금 저희가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매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진 바꿨다. 평당 18만원, 18,000원대 맞춰놨다. 18만원대. 이거는 레인보우니까 그죠? 18만원대. 유진로봇은 어제도 13만 13,000 초반 좀 샀어요. 이건 아침에 제가 보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SNS 트위터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시면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실시간 어떤 흐름이 있을 때는 그때 한번 실시간 매매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조금 팔았어. 좀 줄여서 사실 손절이죠 이런 거는. 손절인데 단기로 애들이 더 좋기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비중을 이쪽으로 전략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JW 중해시장에서 수익 보고 났죠. 바이오는 매매한다 말했습니다. 유한양행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우리 평단 72,000원, 7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중기를 볼 거 하고 81,500원, 82,000원에 팔았어요. 팔고 이제 중기부를 놔뒀죠. 지선 끊고. 근데 주가가 변동성이 크고 등락이 있다 보니까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 절반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샀는 가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아직 뭐 보유하셔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매매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저희가 ARM 상장 때도 기대했는데 일단 샀는 가격이 이때 샀다가 이때 추매를 했어요. 평단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익이 날 뻔하다가 다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아주 박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용으로 저는 제일 괜찮게 봐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괜찮게 보고 주성현지가 신고가 낸 상태긴 한데 뭐 그 다음으로 괜찮게 보고 HSP, HPSP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달에 참 열심히 샀고 올해 초부터 들고 있었던 매크로 ETF 이거는 뭐 10% 정도 비중을 들고 있는 게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코스피는 좋았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코스닥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본전 비슷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비슷해요. 이번에 사신 분들은 물론 올해 초에 사신 분은 다 수익 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매크로고 큰 흐름이다 보니까 시황과 함께 저는 조금 보유하시는 쪽으로 매매 많이 하시지 말고 시황과 같이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지금 시장에 보면 또 기관이나 이쪽에서는 정말 오래 할 거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들이 추천했던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등락만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자, 지금 10월 달에 또 배당주를 또 얘기 되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물론 배당주 좋습니다. 진짜 어제 배당도 많이 주는 건 6, 7%막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배당 받으면 또 떨어지는 편이 있고 배당 받기 전에 미리 샀다가 파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여전히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 안 드려요. 오히려 반도체를 사는 게 더 낫다 봅니다. 자, 지금 주간 정리를 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글로벌 매크로 한번 훑어드렸고 우리나라 이제 주로 보는 섹터나 테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반도체 매매용으로 하반기 모아야 될 거, 바이오에서 큰 흐름을 찾을 수 있는 개별 종목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포스코 좋게 보고 에코프로 중기로 보고 있지만 수급 신경 쓰면서 내년에 또 좋아요. 그런 면에서 비중 조절 잘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많다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작년에 급락할 때도 우리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급락하는 장에서도 돈 몰리는 그런 테마주에 매매했었고 2천이 잘 모아서 신규 섹터 잘 발굴해서 잘 수익 냈었고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 크게 뭐 박살날 거라 저는 내년에 보진 않아요. 하반기 때 분명히 돈이 또 몰리고
가는 쪽에서 섹터든 테마든 고르시다 보니까 변동성 흐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 보고 같이 하시면서 또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좀 더 리프레시 다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매매할 대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